엄성우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고 듀크 대학교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의 덕목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관계적 덕목은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감사, 실행적 덕목으로서의 겸손 등의 논문을 쓰셨고 미래 공유주의라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도일 단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성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도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지금 이게 가려지는 화면이 아마 웹엑스 이제 이게 전체 화면 하시면 그 웹엑스 프로그램 뜨는 화면 있잖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네. 사람들 얼굴도 보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화면 부분이 이제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그걸 좀 크기를 줄여주시면 이제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럼 이제 좀 덜 가리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좀 치워봤는데 어떻게? 네, 그럼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 그런가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저희 얼굴을 보면서 강연하시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아, 띄워놓으셔도 되는데 약간 크기를 네네. 조금 약간 줄여주시면 네, 근데 크게 뭐 가려지는 정도가 크게 방해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뭐 약간 줄이시면 줄여서. 그렇죠. 네. 그 정도만 줄여줘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얼굴도 네네. 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 애드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셔야죠. 좋는지 안 좋는지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작년인가 재작년쯤인 걸로 같은데 오원 플라나건 선생님 오셨었어요. 저희 아, 네네. 배우성 교수님이 초청 한 두어 차례 하셨고 저희 지난 사업단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오신 적 있고 저희 또 성균 유학 동양철학 연구원에서도 아이바노 교수님 계실 때 초청해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재작년 정도인데 제가 어디 뭐 발표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한번 커피 한 잔 마신다고 뵀었는데 호텔에서 제 차 네. 타고 가시면서 엄성우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학위 아, 끝내셨다고. 네, 그때였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귀국하셔서 이제 학계에 이제 몸담기 시작하시니까 일단 축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상호 간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전국에서 뭐 한 몇 개 안 되는 단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동양철학 BK 사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학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오찬 강연이라는 거는 포맷은 동양 철학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어떤 철학적인 기조나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서양 철학 전문가들을 위주로 한 초청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동양 철학 연구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윤리학에 가까운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 이번에 마련된 건 4회인데요. 처음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푸코 전공자 교수님이신데 최근에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셔서 오히려 대륙 철학이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에서 문제될 법한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난 시간은 뭐 몸의 철학을 하시는 이게 미국 학자의 어떤 그런 경향을 갖고 그 바탕 위에서 30여 년을 이제 공부하신 노양진 교수님 모셔서 몸의 철학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철학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를 배웠고 다음 주에는 훨씬 더 기본적인 어떤 서양 윤리의 어떤 구조나 쟁점들을 배우면서 동양 철학의 연관성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목광수 교수를 모셔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엄성훈 교수님께서 하실 것은 제가 분석 철학적 경향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통 일단 방법론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학생들과 저희 교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쾌하게 강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도희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방금, 네. 어떤 교수님을 모시고 우정과 관계적 덕목이란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성우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금 김도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듀크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오웬 플라나간 교수님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 중 한 분이셨고 그 데이빗 웡 교수님께서도 이제 커미티에 계셨어요. 그래서 듀크 대학교 철학과가 사실은 이제 서양의 그러니까 영미 쪽에 철학과 그러니까 어떤 종교학과나 아시아학과 뭐 이런 게 아니라 철학과 속에서도 동양 철학을 이렇게 메인 중에 하나로 다루는 몇 안 되는 이제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양 철학 전공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아쉽지만 나는 이제 서양 노선을 탔구나. 이제 동양 철학 학부 때 들었을 때 흥미롭고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 난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좀 이쪽에 뭔가 더 배우긴 어렵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반갑게도 이제 그 동양적인 영감을 받아서 분석 철학적인 그 방법론으로 탐구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분들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할 우정과 관계적 덕목도 제가 이제 박사학위의 챕터 중에 하나인데, 박사학위는 이따가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약간 효나 우정의 덕목 같은 그런 관계적 덕목이라고 제가 부르는 그런 덕목들이 왜 중요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이런 점들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사하게도 백영선 교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을 때 뭔가 이게 뭔가 멀리 돌아서 참 기분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양에 돌아갔다가 동양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막판에 동양적인 요소를 살짝 가미한 논문을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어떤 게 전 기뻤던 게 사실은 제 취지가 그러니까 어 이게 이런 덕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동양에서 참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덕목인데 어떤 그냥 합리적 정당화 부분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서양에서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야겠다 이런 마인드에서 둘 다 뭔가 이렇게 뭔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려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이 내용을 발표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배경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제 우정의 덕목을 이제 관계적 덕목의 하나로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적 덕목이란 게 제가 무엇으로 이해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효와 우정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은 이제 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논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효와는 또 어떤 이유에서 이제 별개로 다룰 이유가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이제 우정과 덕스러움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좋은 사람, 즉 덕스러운 사람만이 좋은 친구인가? 그리고 좋은 사람은 다 좋은 친구가 이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정과 도덕 일반, 그러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과 좋은 친구로 남는 것 이런 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 관계적 덕목이라는 개념적 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의 삶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Human lives are woven together.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그랬냐면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은 어제도 말하고 오늘도 한번 말을 해봤는데 왜 말을 했냐 하면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이렇게 특히 한국이 더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무관심하고 개인주의라기보다 정말 얽히고 설키고 특히 이제 친밀한 관계, 가족인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 그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정말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데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만약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게 큰 문제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교류하고 생각하고 이런 존재들이
하루 중에도 많은 시간이 그런 가족과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관계 내에서의 윤리가 좀 더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한데 다 똑같지 않단 말이죠. 어떤 친구는 정말 너무 둘도 없는 친구인데 다른 친구는 이 친구랑 계속 진짜 사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들이 있는데 바람직한 버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버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더욱 바람직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약간 상식적인 직관이 앞섰을 때, 그러면은 바람직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잠정적인 대답은 그 당사자들, 그 관계를 이루는 당사자들이 제가 관계적 덕목, relational virtue라고 부르는 그러한 덕목을 갖춰야지 그게 이제 관계를 바람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한 게 제 이제 박사 논문이에요. The Virtues of Intimate Relationships인데 약간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보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좋은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쓰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 뒷부에 쓴 박사 논문인데 오늘 발표할 부분도 이제 박사 논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친밀한 관계라는 게 왜 이렇게 연구가 부족한가 적어도 서양에서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 가족이랑 친구랑 잘 지내고 이런 거 그냥 사적인 영역 아니냐 이게 우리가 그 정말 진지하게 다룰 도덕의 영역인 것이냐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 영역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기에는 일단 만약에 도덕이 타인을 위한 게 크다고 한다면은 타인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 부모님, 뭐 아이, 친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도덕적 의무로 다루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왜냐면 친밀한 관계, 가족이나 친구가 어떤 의무의 대상으로 다가온다면은 정말 그 원래 의미도 퇴색되고 좀 의무라는 개념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왜냐면 특히나 이제 감정이나 태도의 측면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결과주의나 칸트의 의무론으로 대표되는 그런 의무론적 그런 접근과 달리 덕윤리적 접근을 하는 게 이 측면을 잡기에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덕윤리적 접근을 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도덕적인 거는 남을 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만 위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많은 도덕 이론도요. 근데 약간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 그레이 에리아 그러니까 회색 지대에 속해서 이게 다루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미 잘 되길 바라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미 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또 확장된 이기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확장된 자아 나의 일부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또 거꾸로 그렇다고 그렇다고 진짜로 문자 그대로 나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별개의 타인이라는 점. 그럼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적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개인으로 나누고 나냐 남이냐 이렇게 보기보다 이래서 이제 관계적 덕목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계적 덕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단계일 텐데요. 어,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프로젝트의 정당화를 여기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동양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나?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식으로는, 그러게, 오리온에서도 그렇고, 정말 효도 그렇고, 많이 강조하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의 윤리가 정말 강조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오륜 중에도 부자유친, 뭐 부무유신 여기서 친이나 신이라는 게 덕목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잘은 몰라도 어쨌든 여기에서만 그치기보다 친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의 친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부무유신 친구 사이에 믿음 신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뢰만 이렇게 신뢰라면 어떤 종류의 신뢰고 그 조건은 무엇이고 또 좋은 친구가 되려면 신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친절함이나 정직, 뭐 겸손함 이런 일반적인 덕목들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의 오늘 발표할 부분
인 우정의 덕목 말고 이제 What is a Relational Virtue라는 이 최근에 출간된 Philosophical Studies라는 학술지에 출간된 제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관계적 덕목이란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사례로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의 효를 그 중심 사례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더 오늘도 살짝 다루긴 할 테지만 오늘 아무래도 그 우정의 덕목이 주가 될 테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관계적 덕목을 이제 해당 유형의 친밀한 관계 어, 탁월한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효가 그러니까 왜 어떤 의미에서 관계적 덕목이냐면은 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있는데 이상적인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한다면은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약간 이런 관계겠죠. 그 다움이라는 게 덕일 텐데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애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부모의 덕목을 갖추고 자녀는 효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관계적 덕목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친밀한 관계를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모 자녀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람직한 어,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좋은 자식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효라는 거죠. 이게 좀 넓게 정의가 된 건데 그래서 사실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크게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서양에서는 야 그런 게 과연 벌추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고 몇 가지만 그 특징을 덕목들이 갖춘 그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중요한 특징들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린 건데 하나는 이제 그 덕목은 그걸 가진 사람을 더욱더 flourish라고 하는 거 번역한 거긴 한데 약간 좀더 두터운 의미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갖는 바람직한 버전을 갖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번영하는데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구성 요소로서의 관계적 덕목은 그 소유자를 더욱더 번영하게 해줄 확률이 적어도 높다. 이런 점에서 번영하게 해주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덕목은 그 자체로 칭찬할 만해야 된다. 어떤 수단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라고 했을 때 뭐 효녀 심청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효녀 심청 너무 이게 너무 익숙한 얘기고 우리가 칭송하죠 그야말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심청이가 어떤 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아버지만을 위해서 모든 걸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다른 타인을 도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렇게 지극하게 아버지를 돌보다니 효녀로다 하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타인을 돕는 이런 의미보다 아버지를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그런 심성을 아주 그리고 행동을 칭찬한 거죠. 또 다른 수단적인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그 자체로 칭찬할 만한 그 내적 가치를 가진 것이고 또한 이제 변덕스럽거나 예를 들어 오늘은 기분 좋아서 부모님한테 떡을 사다 드리고 내일은 기분 나빠서 막 심한 말하고 뭐 이러면 약간 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변덕스럽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비록 이제 그 대상은 이제 부모님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덕스럽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랜 습관화를 통해서 얻어진 안정된 성향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정직이나 용기 뭐 이런 겸손 이런 덕목들이 갖춘 그런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 덕목이 그 유명한 것들이 뭐 용기, 정의, 간대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인간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탁월함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용기 같은 경우에 중대한 위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곳에서의 탁월함 아니면 정의는 예를 들어 분배적 정의는 한정된 자원이 분배되어야 하는 영역, 상황, 그리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서 탁월함을 보이면은 이렇게 덕목의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확장해서, 아니, 그럼 관계적 덕목은 이런 그 어떤 친밀한 관계가 그 영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탁월성을 보인다면은, 그게 이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덕목의 새로운 분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그 관계적 덕목이 다른 그냥 일반적 덕목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이 뭐가 있느냐를 살짝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짚어본 거는 이제 특별성, 스페셜리스트랑
개별성, particularity, 의존성, dependency를 나눈 것 중에 요 세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성인데요. 이게 제가 좀 복잡하게 재귀적 구조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제 정말 바람직한 상호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reflexive structure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이제 나와 남을 구분하기가, 아니면 나와 너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요. 이기주의, 이타주의. 왜냐면은 A가 B를 행복하게 해줘요.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시간도 같이 보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나는 행복한, 너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네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 내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 그랬더니 B는 네가 그거를 의무나 어떤 희생으로 보지 않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행복하게 하던 그 사실이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인 관계인데, 이 상황에서는 뭐가 이기적이고 뭐가 이타적인지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그 관계적 덕목, 둘 다 관계적 덕목을 가졌을 때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고 했고, 이러한 그 특별한 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인,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 뭐 길가에 가고 있는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뭐 기부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태도가 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인티밋,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나 어떤 가족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친지라 인티밋이라고 이게 부르긴 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친지가 아닌 사람에 대한 태도와는 구분되는 뭐 애정, 헌신, 호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생일에는 선물을 주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 안 주죠. 아니면 가족이 뭐 아프면은 약을 사가지만 아닌 사람까지 다 챙길 수는 없죠. 어떤 뭐 특별한 직책에 있거나 눈앞에 쓰러져 있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태도로는 약간 인류애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근데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인류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진 않죠.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정과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인에 대한 아무 관계가 없는, 적어도 친밀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는 구분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성인데요. 이게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친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길 가다가 누굴 만나도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과 달리 관계적 덕목의 하나인 효를 생각해 보면은, 효도는 오직 자기 부모한테, 여러분들 부모님을 딱 떠올려 보시면 그분한테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 효도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특정한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잘하는 게 바로 이제 관계적 덕목을 갖추고 발휘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관계적 덕목은 형성도 개발도 발휘도 그 내에서 주로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에 도움되는 그런 성품을 또 밖에서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로 그 안에서 개발되고 발휘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의존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절한 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친절하게 대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친절함을 받아주지 않고 퉁명하게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친절함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해도, 저는 그냥 친절한 거고 친절한 행위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 효 같은 이제 관계적 덕목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어떤 상대와 그 대상, 여기서는 부모님이 될 텐데, 바람직한 친밀한 관계,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교류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박수도 이제 선이 있어야, 마주할 선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저쪽도 그 관계적인 덕스러움을 갖추어야 그 바람직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선택이나 됨됨이에 의해서 본인이 행복이 크게 좌우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내가 마음을, 보통 이제 막 새로 뭐 사람을 이제 사귀거나 막 이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줘도 될까? 내가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또 어렵고 위험성이 꽤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관계적으로 덕스러운데 그 관계적 덕목이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저쪽도 마주해서 관계적인 덕스러움을 갖춰야 된다라는, 약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의존성 같은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효와 그러면 우정의 덕목이
둘 다 관계적 덕목의 사례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별개로 다루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계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단 그 비대칭적인 위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첫째로 이제 은혜 갚는다. 뭔가를 받았을 때 갚는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탄생이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인격이 형성되도록 교육해오고 키워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갚을 수는 없죠. 적어도 부모님을 낳아드리거나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거 어느 정도 돌려드리고 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이를 바꾸기가 어렵고요. 또한 이제 적어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권위의 비대칭성도 있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수평적이고 대칭적이고 독립적인 관계인 면이 많다는 거죠. 이게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친구 관계가 좀 다양한 면을 띌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한쪽이 과도하게 거의 그 부모 자식 관계처럼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는 관계는 이게 과연 친구 관계로서 건강한 관계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퍼터널리즘이라고 이제 온정적 간섭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어원 자체부터 이제 아빠 같은 태도라는 건데 아빠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있는데 막 음원 수학을 하는데 막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한테 뭐가 좋은지 내가 더 잘 아는데 아빠 말 들어 약간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믿기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아이한테 이렇게 그래도 좀 하게 이렇게 좀 묵둬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친구 관계에서는 내가 너한테 좋은 게 뭔지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말만 들어 약간 이런 태도로 나갔다가는 이게 좀 기본적으로 동등한 그 친구 관계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다고 봤고요. 이렇게 수평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약간 우정의 덕목을 주고받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발성인데요. 우리는 모두 이제 그 부모님을 이제 선택하지 않아요. 딱 태어나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누구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자발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냐면 이제 특히 충분한 은혜를 입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뭐 막 뭔가 부담스럽거나 뭐 사이가 나빠지거나 이런다고 해서 관계를 먼저 끝내기에는 이렇게 은혜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보답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네 맘대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느냐? 끝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끊기가 어렵고요. 그에 반해서 친구 관계는 적어도 이게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너랑 나랑 오늘부터 친구다 해서 뭐 계약서를 쓰고 이러진 않지만 적어도 암묵적인 동의라는 측면에서 상대하기 싫은데 억지로 친구로 지낸 경우에 과연 친구 관계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친구가 너무 심한 일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하면 너랑은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절교다 이런 식으로 끊기도 하고요. 시작도 적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굳이 쟤랑 더 이상 뭐 교류를 안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자발성이 들어가고 그런 의미에서 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정의 덕목, 효와는 구별되는 그런 관계적 덕목으로서의 우정의 덕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정과 덕스러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건드린 부분이 없겠지만 친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말을 많이 했죠. 다른 모든 좋은 것들 다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뭐 친구든 정말 어쨌든 친한 사람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 딱 핸드폰을 켰을 때 나랑 전화를 많이 하거나 뭐 카톡을 많이 주고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있겠죠. 누가 됐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어 하는 뭐 돈이든 명예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줄 테니까 그 자주 교류하는 사람 그 사람 네 인생에서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보자. 이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꿀 것인가. 만약에 바꾼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회를 안 하고 아 그래 나는 이거면 됐어 이럴 것인가. 정말 친한 사람이라는 게 인간 삶의 인간 행복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문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좋은 우정을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요구되는가? 즉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적 덕목의 그런 문제의식을 친구 관계에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이제 virtuous person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좋은 친구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관계적 덕목으로서의 그 우정의 덕목, virtual friendship.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를 프렌드십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도 그냥 프렌드십을 말을 해놓고 벌추라고 해버릴까? 아니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 그 프렌들리니스를 갖다가 이 덕목으로 삼을까 했는데 결국엔 이 지도 교수님의 그 조언도 있고 해서 좀 길지만 벌추어 프렌드십으로 구분을 좀 확실하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그 좋은 친구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 누군가의 친구로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그런 성향. 그러니까 누군가의 친구로서의 덕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우정의 덕목을 지니고 발휘하는 그 정도만큼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 근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소위 그 인싸라고 그러죠. 요즘에 막 핵인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어딜 가나 막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한테 막 사랑받고 쉽게 친구가 되고 이런 성향은 이제 친근함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친구 관계 여러분들 지금 친구를 떠올리시면 그 친구와의 관계 다 다른 친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계를 떠올리시겠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거꾸로 그 친구는 나한테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좋은 친구임으로 만들어주는 그 성향이 바로 뭐,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제 우정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우정을 덕목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우정이라는 게 친애라고도 번역이 된 필리아인데 이건 좀 폭넓은 의미에서긴 하지만 여기서 우정이라고 일단 넓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정은 일종의 덕목, 이제 아레테인데 어떤 것의 탁월성이죠. 덕목이라고 부르지만 탁월성이거나 혹은 덕목을 수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우정과 덕목에 가까운 관계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인용구가 있는데 우정은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친구가 많은 것은 고귀한 것들 중 하나로 보이니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친구를 동일하게 생각한다. 약간 이 구절에서 좀 영감을 받은 면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사람임, 그 덕스러운 사람, virtuous person임, 인 것과 좋은 친구임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를 이제 물어보려는 건데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하게 세 가지 우정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쾌락의 우정, 그리고 효용의 우정, 그리고 덕의 우정을 얘기를 하는데 앞서 두 개는 이제 그런 거죠. 쾌락의 우정은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미나 기분이 좋고 뭐 이런 측면이 강조되는 우정 관계고 또 하나는 이제 효용의 우정. 이 친구랑 있으면은 많이 밥을 많이 사줘서 얻어먹는다. 뭐 아니면 많은 걸 이 친구가 아는 게 많아서 내가 항상 배운다. 뭐 이런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제일 최고의 형태가 이제 덕의 우정, virtue friendship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둘 다 이제 아주 덕스럽고 그 덕스러운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가 어, 바로 덕의 우정인데 그런 것이 바로 최고의 우정 형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점에 좀 착안을 해서 과연 그런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곧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곧 좋은 친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좋은 사람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라기엔 좀 섬뜩한데 친구는 이제 친구가 이사 갈 때 집 운반을 도와주죠. 나 막 별로 안 바쁜데 바쁜 척하고 막 게을러도 안 가고 막 이러면 좋은 친구의 약간 결격인 면이 있는데 근데 진짜 좋은 친구는 시체 운반도 도와준다. 약간 이게 물론 이 시체가 지금 친구가 지금 살해한 시체인지 아니면은
지금 명안실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걸 도와준 건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과연 정말로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면이어도 좋은 친구라면 도와줘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던지게 되죠. 거기서 저는 이제 최소한의 도덕적 적절성, 미니멀 모럴 디센시라는 개념을 이제 고팔 스리니바산 선생님의 어떤 논문에서 좀 아이디어를 따왔는데요. 이제 최소한의 도덕적 적절성이란 특정한 성품이 덕목이라는 품격 있는 이름을 얻기 전에 일반적인 도덕적 실천이 갖추어야 될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용기라는 게 연쇄살인범도 과연 용기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경찰한테 잡힐 것도 그럴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해를 하다가 자기가 정당방위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 용기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용기라는 게 과연 이게 덕목, 벌추라고 불리려면은 이 정도의 그 극악무도함이 전제돼서는 그건 결격이다라는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기 있는 연쇄살인범은 말이 안 되는데 동정심 많은 소매치기 정도는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소매치기 같은 게 좀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소매치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막 쉽게 죽이고 막 이런 태도가 있다기보다 정말 조금 그런 결함이 있지만 동정심을 덕목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극악무도하진 않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최소한의 도덕적 적절성만 있으면은 좋은 친구가 되기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아주 그냥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덕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되기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사이코패스지만 좋은 친구 이런 것까지 말이 안 되지만 아주 게을러 빠져서 그 성실함의 덕목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즉 개인으로서 이미 완벽하게 덕스러운 사람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딱 그 경험을 해보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막뭐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아끼는 특정한 사람한테는 매우 좋은 친구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국지적 덕목, 로컬 벌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관계적 덕목을.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영화 대부에서 돈 꼴리오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하고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그 패밀리 안에서는 이렇게 정말 잘 챙기고 케어링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반면에 간디는 정말 성자 같은 레벨에서 추앙을 받는데 또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뭐 그럴 법하죠. 그렇게 바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우정, 즉 이미 개인으로서 덕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구성의 오류 같은 거죠. 이게 덕스러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의 우정도 최고겠구나. 우정으로서의 탁월성도 이 관계도 최고겠구나.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 관계가 더 좋기 위해서 각 개인이 약간 덕스러움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덕스러움이 이게 우정의 덕목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덕스러움 말이죠. 그 덕목이 좀 낮다 해도 더욱더 좋은 친구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이게 어떤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우정을 더욱더 이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고 바람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 중에 각자가 너무 완벽해 버리면은 흠이 없어 버리면은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대함과 포용력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여기서 너를 믿고 너를 받아주고 너의 친구로 남을 것이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막 연쇄살인을 하고 이러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결점이 있다고 해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받아주고 할 것이다. 이렇다는 게 이제 좋은 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약간 도덕적 결벽증, moral fastidiousness라고 부를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너 저번에 약속을 한 번 어겼어? 너 이제 너 친구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막 비난을
가혹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태도가 이제 그리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고 아니거니와 특히 관대함과 포용력이 더 중요해지는 그 우정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떤 그 좋은 바람직한 관계를 만드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이게 흠이라고 객관적으로 흠이라고 보일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친구가 그 흠을 고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간섭하고 이러지 않고 자율성 존중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서로 주고받고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관계가 정말 관계로서는 서로 뭐 딱히 너무 완벽해가지고 서로 기댈 것도 없고 뭐 도와줄 것도 받아줄 것도 없고 이런 관계보다도 그런 관계에 오히려 없는 그런 아름다운 측면을 갖출 수 있지도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제 친구의 흠의 그런 레벨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흠 1 같은 경우에는 좀 게을러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눈 감아주고 좀 늦게 나와도 아이고 또 늦었구나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레벨에서는 막 남의 자전거를 훔치고 다녀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눈 감아주기보다 일단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강하게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은 친구일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친구가 야 너 나 좀 도와줘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차가 내가 좀 끼어들었다고 빵빵빵을 이게 세 번이나 울렸다. 나 너무 지금 화가 나서 저 사람을 지금 죽여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그 좋은 친구의 우정의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단 말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말려야겠죠. 너 만약에 진짜 그랬다가는 못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너 만약에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나는 너랑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까지도 협박을 하는 게 좋은 친구의 어떤 측면이라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면은 오히려 절교를 하는 게 좋은 친구의 덕목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까 그 미니멀 모럴 디스턴스 이제 최소한의 도덕적 적절성 측면과 관련해서 제가 좋은 친구로서 우정의 덕목을 갖고 있는데 그냥 친구가 나의 어떤 살인을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별것도 아닌 일로 그때 가담을 한다면 제가 그 미니멀 모럴 디스턴스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이제 우정의 덕목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거는 약간 이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로 나눠봐서 좋은 친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거꾸로 이제 그러면은 꼭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어야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꾸로 그럼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쳐보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좋은 친구가 될 건가? 이렇게 반대쪽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도 무인도에 갇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관계적 덕목, 우정의 덕목을 포함한 관계적 덕목이 이미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한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친구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즉 친구. 친구가 없으면은 좋은 친구는커녕 친구도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정의 덕목을 갖출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좀 쉬운 부분은 넘어가서 만약에 어떤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 그래도 좀 교류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마더 테레사, 뭐 슈바이처, 무슨 공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좋은 친구인가?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절하고 정직하고 관대하고 뭐 간디가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간디가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다. 물론 이제 간디 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 매우 서운해하고 반항 심이 많고 좀 원망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 여기서는 친구고 간디 같은 경우는 아들이고 뭐 아까 효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될 텐데 특정한 사람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태도, 즉 행동, 감정, 동기를 갖지 않으면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훌륭한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나 친구는 아무에게도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정직하고 똑같이 대하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누구랑이라도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특별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면은 그 관계적 덕스러움, 어떤 좋은 친구가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관련해서도 이제 친구 관계에서는 특정한 개인, 여러분 딱 떠올리는 소위 그 베프, 베스트 프렌드를 떠올리시고 그분을 계속 염두에 둬보세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너는 정직한 사람이냐?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 웬만하면 아주 급박한 상황 아니면 항상 거짓말을 피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너는 좋은 친구냐? 라고 물었는데 저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너는 좋은 친구냐라는 건 이제 누군가의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냐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을 딱 지인들을 딱 떠올려 보시고 친구 A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 친구 B에게는 근데 걔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같이 뭐 놀지도 않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친구 A에게만 적어도 더욱 더 우정의 덕목을 두텁게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기 행인 지나가는 사람인 친구 C와 나의 친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생일이 한 열흘 차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매년 이제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한번 누가 주면은 이제 바로 열흘 뒤에 선물을 줘야 되니까 또 서로 부담도 되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우리 앞으로 이제 선물 퉁치는 거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막 약간 뭔가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약간의 반박을 한 게, 야, 그렇게 했다가는 저기 길 가는 저 행인하고 나와의 관계랑 너랑 나의 관계랑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이랑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친구인 건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다툼 칠 수도 있겠죠. 나도 너 안 도와줄게. 너도 나 도와주지 마. 이럴 수도 있고, 너도 선물 안 줄게. 선물 주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특정한 누군가에게 어떤 뭔가 특별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좋은 사람임 나 개인으로서 좋은 사람임 뭐 정직한 사람 관대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런 성향과 별개로 그 실제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만 논할 수가 있겠죠.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으로서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자동적으로 좋은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구의 관계에 적용을 하자면은 어떤 인류애가 아닌 친구에 대한 우애 그 같은 특별한 태도가 있어야지만 좋은 친구가 되는데 좋은 사람이면은 무조건 이걸 다 갖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누군가를 만나서 교류도 하고 좀 더 알아가고 이래야지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되고 만약에 있다 해도 거기서 시큰둥하고 계속 막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하러 다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사례로 이제 친구의 병문안을 갔을 때 여러분이 딱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왔는데 어떤 동기로 방문해야 여러분이 기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 인류에 따르면은 네가 특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면 기뻐할 것 같아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 친구가 실망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의무감에서 와도 실망할 수가 있고. 근데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인데 내 특별한 친구가 어, 다쳤다고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신경이 쓰여서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옆방에 있는 옆 병실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갔는데 너한테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정과 덕스러움의 얘기를 했는데 살짝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어, 완벽하게 좋은 개인 둘이 모였을 때 정말 완벽하게 바람직한 친구 관계가 된다고 하기에는 일단은 그 너무 극악무도한 그 최저한 레벨 위로만 간다면 그런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불완전한 개인으로서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아주 완벽하게 좋은 일반적으로 덕스러운 사람이어야만 좋은 친구인 건 아니고 그래야만 우정의 덕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 개인으로 있을 때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그 사람이 일단 자동적으로 좋은 친구임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한 가지는 일단 아니 그 사람도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초에 친구라고 누구의 친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정의 덕목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한다 해도 특정 개인에 관련 친구인 그 특정 개인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별한 태도 그 사람에 대한 차별화되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 아까 간디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일반적인 덕스러움과 우정의 덕목을 갖춘 그 좋은 사람임과 좋은 친구임은 이렇게 좀 미묘하게 다른 관계에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정과 도덕, 일반적인 도덕의 관계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윤리학, 그리고 도덕 철학, 이런 걸 얘기를 논할 때 적어도 서양에서는 친구라는 게 이제 그래도 요즘에 많이 더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그 전에는 좀 더 이렇게 좀 불편부당하고 어떤 마치 법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모르는 타인끼리 어떻게 남을 해치지 않고 뭐 이런 아니면 어떻게 남을 자선 사업처럼 돕고 뭐 이런 얘기에 집중해져 있었는데 이 우정을 좀 더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시체를 옮기는 그런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게 친구 위하고 이러다가 지금 뭐 친구 돕다가 범죄 저지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오히려 도덕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즉 우정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중요한 게 맞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네 가지를 들자면 한 가지는 나의 행복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 그게 친밀한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가 되는 게 내 행복에 중요한데 그 구성 요소가 나의 그 친구로서 덕스러움, 즉 우정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친구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쪽에서는 그렇게 그 최소한의 도리를 한다는 게 나의 행복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또 한 가지는 물론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타인인데 그냥 타인이 아니고 친구란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길 가는 행인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하고 우리 친구나 아주 친한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주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일에 연락을 안 했다. 뭐 이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아주 친한 친구고 그렇게 기대하고 했는데 서운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은 일로 배신을 한 것도 이제 아주 친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이에서나 가능하죠. 모르는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타인한테도 다른 사람이 못할 방식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만약에 도덕이라고 하는 게 타인에 관한 타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 고귀하고 칭찬할 만한 탁월성에 해당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그리고 이제 우정에서 배운 태도 있죠. 정말 아끼고 공감하고 돕고 이런 거를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확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유교적 전통에서는 익숙한 면이 이제 모든 덕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효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사랑을 주고받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태도가 이제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일반적으로도 어느 정도만 이제 차이를 두느냐에 또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그 예전부터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배운 태도가 이제 확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좀 더 일반적인 그런 도덕에도 뭔가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주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박사 논문이나 아까 말씀드린 논문 아니면 오늘 발표의 그런 공통된 그 목표가 이게 그동안의 관계적 덕목으로서의 우정, 친구 사이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할 개인의 사적인 영역 아니냐. 그런 걸 뭘 윤리학에서 다루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적어도 뭐 정직이나 어떤 연민, 뭐 정의 이런 중요한 다른 윤리적 덕목들과 이 동등한 저울에서 함께 고려해야 돼야 적어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지금 살인범이 쫓고 있다고
내가 어디 갔는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죠. 이쪽이 오른쪽인데.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뒤이어 살인범 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냐고 그랬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서 이제 어쨌든 정답이 뭐든 이렇게 둘을 고민하죠. 둘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할 것인가 나의 정직에 신념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이제 너무 심각한 경우 무고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덕목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최종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것처럼 그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이 우정의 덕목을 포함한 이제 관계적 덕목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신을 운반하는 게 만약에 이제 뭐 여관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너무 무겁다 좀 도와달라 이거면 뭐 그럼 우정의 덕목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 시신이 지금 친구가 죽인 거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정의가 약간 더 앞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적어도 진지하게 저울에 같이 재보고 고려해야 될 중요한 윤리적 고려 사항 중 하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모럴 디맨딩리스라는 문제와 약간 유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도덕의 과도한 요구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어떤 도덕 이론이 있는데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 관련된 모든 존재자들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돕지 않고서 뭐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영화를 보러 가다니 감히 그 돈을 얼른 기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네 이론은 너무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분까지도 너무 건드리고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 약간 이런 비판인데 그 비판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그 경우에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 취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놔도 줘라 봐줘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건드리냐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요구되는 거 알겠는데 요 사적인 영역을 좀 봐줘라 이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니까 그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붙여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점을 이제 관계적 덕목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부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윤리 일반, 도덕 일반에서 그 관계적 덕목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그 하나의 사례로서 우정의 덕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덕스러움과 어, 그 우정 친구로서의 덕스러움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고 좋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된다는 고려 사항을 넣어야 하는지 이런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우정의 덕목은 제가 관계적 덕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덕목의 일종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관계적 덕목이 다른 일반적 덕목과 경쟁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 일반적 덕스러움,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뭐 관대하고 정직하고 뭐 겸손하고 이런 일반적인 덕스러움과 관련해서 봤을 때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어느 정도 관련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윤리적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윤리 이론이 이런 우정이나 사적 관계들에 대해서 충분한 도덕적 비중을 부여하지 않고 그 정당성과 의의를 설명할 수 없으면은 뭔가 이제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그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관계적으로 덕목으로서의 우정의 덕목을 다루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 우정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너무 일상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이런 것도 어떤 윤리학에서 경쟁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BK 연구단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에 관계의 윤리, 그다음에 그 돌봄과 화합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여는데요. 그 학술대회 어떤 그 총론을 좀 예습하는 기분으로 좀 들었습니다.